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드론의 위협과 안티 드론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하게 된 강민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강연에 앞서서 안티 드론 시스템이 무엇이 있으며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안티 드론 시스템이란 드론을 이용한 불법 침입, 촬영, 테러 등의 위협을 사전에 탐지하고 무력화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는 드론 방어 체계를 통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카운트 UAS라는 용어와 혼용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오늘 강연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안티 드론이라는 용어를 이용해서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드론 산업이 급성장하고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드론 체계가 활용됨에 따라서 삶의 질과 그리고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드론을 악용한 범죄와 테러 사건이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강연에서 살펴보게 될 위협 중에 중요 시설에 대한 드론 테러, 요인 암살의 시도 등이 그러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장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현장에서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는 드론이 새로운 무기 체계 중의 하나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호 간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드론의 위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있었던 사건들의 동영상을 통해서 드론의 위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드론의 위협을 정리한 내용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기관 및 기계화 부대를 공격하거나 자살 드론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중요 시설을 파괴함으로써 큰 피해가 입힌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신 바 있으실 겁니다. 드론은 전쟁터뿐 아니라 테러 현장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2018년에는 드론을 이용해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암살 시도를 한 적이 있고, 또 2019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정유시설을 자살 드론이 공격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드론이 테러에 활용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등의 공항, 그리고 세계 각지의 공항 부근에 불법 드론이 운항해서 항공기가 중단되는 사례 등이 언론상을 통해서 수차례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영상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들이 발생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다소 최근인 2022년 미국 풋볼 플레이오프 경기장의 불법 드론 영상인데요. 이 드론 경기장을 곳곳을 누비면서 경기 전반을 촬영하고 있는 드론이 있습니다. 경기 운영진들도 이 드론이 어떤 드론인지는 정확하게 인지하지는 못한 상황이었고요. 심지어 관중석에서는 이 드론을 보고 손을 흔드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확인을 해보니 이 영상은 불법 드론에 의해서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만약 이 드론이 폭발물 또는 화생방 공격을 했을 경우에는 이로 인한 1차 피해는 물론 짧은 시간에 수많은 인파가 대피하면서 발생하는 2차 피해가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드론은 일상생활에 친숙해진 만큼 테러에 활용될 경우에는 큰 피해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2018년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의 암살 시도에 드론이 이용된 사례입니다. 당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은 수도인 카르카스에서 열린 국가방위군 창설 81주년 행사에 참석 중이었는데요.
드론을 이용해서 대통령 암살 시도가 있자 경비원들이 방탄 장비로 대통령을 감싸고 대통령 부부가 긴급히 대피하는 모습, 그리고 8차선 도로에 있는 군인들이 긴급히 피하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TV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이날 테러에서 대통령 부부는 다치지 않았지만 군인 7명이 부상하였고요. 행사는 결국 중단되었죠. 이날 테러에서 활용된 드론은 DJI사의 상용 드론인 매트리스 600 기종입니다. 이 기종은 방송 촬영 등에 가장 많이 운용되고 있는 장비인데요. 이렇듯 테러에 사용되는 드론이 방송 촬영용 장비와 동일한 장비일 경우 그 위협에 대한 확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대응에는 더 큰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어지는 영상은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2019년에 있었던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타랑 시설에 대한 드론 테러 영상입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 회사인 아람코의 공격으로 세계 석유 공급의 약 5%가 급감하였고, 이는 원유 가격 폭등으로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입니다. 당시 정치 경제적 상황은 차치하고라도 드론의 위협이 얼마나 전 세계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드론 공격에 사용된 드론은 사마드3라고 하는 고정익 기체로서 윙스팬이 5m입니다. 날개의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윙스팬이 5m짜리 기체고요. 이 드론의 최대 속도는 약 시속 200km에서 250km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목표 지점이었던 4개의 타랑 시설을 정확하게 공격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공격의 원점은 예멘이었는데요. 예멘으로부터 목표 지점인 아람코 정유시설까지의 거리입니다. 해당 드론들은 약 1000km를 날아와 목표 지점에 정확히 공격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공격을 받은 아람코 타랑 시설의 주변에 호크 미사일 6개 부대, 그리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2개 부대가 24시간 방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윙스팬 5m, 그리고 속도 200km 이상의 이 드론이 1000km를 날아오는 동안 단 한 번도 탐지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의 방공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드론이 탐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안티드론의 관한 연구가 가속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가 보시는 사마드3의 트랙 레코드를 잠깐 보시면, 해당 드론은 2018년부터 21년까지 총 19번의 중동 지역에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등지의 정유시설, 공항 등에 대한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우리는 이 드론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동 지역에 지속적으로 테러를 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중동에서 많은 드론들이 많은 국가들이 드론 테러를 대응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드3라고 하는 윙스팬 5m의 다소 큰 기체조차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드론 테러에 활용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런 가운데에 이러한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이 되었다 그러면 드론은 분명히 더 작아졌거나 아니면 다른 드론으로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보다 좀 최근인 2022년 1월 17일에 있었던 아랍에미레이트의 공항과 정유시설을 공격한 상황인데요. 마찬가지 여기에서 보시는 노란 점과 까만 점은 각각 호크 미사일과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를 나타냅니다. 당시의 공항과 정유시설 부근에는 3개의 패트리어트 기지와 그리고 5개의 호크 미사일 기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드3는 약 1000km를 날아와서
해당 지점들을 폭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000km를 날아오는 동안 당연히 한 번도 탐지는 되지 않았고요. 여기에서는 아람코 때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되는데요. 이것은 아람코 때는 해상을 통해서 날아왔지만 이 지역에서 아랍에미레이트에 날아올 때는 육상을 통해서 날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육상에는 상당히 많은 방공 시스템이 있었을 텐데 그 방공 시스템 자체를 방공 시스템에 한 번도 탐지되지 못하고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뚫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아랍에미레이트는 주변에 있는 드론 테러, 많아지고 있는 드론 테러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드론 테러를 대응하는 데 투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여기에 보이시는 패트리어트 기지와 호크 미사일 기지는 그 당시에 최신 사양으로 업데이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테러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드론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방공 시스템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별도의 드론 탐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사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위협 중에 하나로는 얼마 전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로 제공해준 무기체계 중에 하나인데요. 스위치 블레이드라고 하는 날개접이식 드론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드론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팩 사이즈에 맞게 제작된 스위치 블레이드 300과 그리고 이보다 조금 큰 스위치 블레이드 600이 있습니다. 이 드론은 언제 어디에서 발사될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정확도가 매우 우수하다는 측면에서 기관 및 기계화 부대 그리고 중요 시설을 파괴하는데 큰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큰 위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드론이 우방국인 미국의 드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이것을 위협으로 봐야 하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전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종류의 드론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란은 미라지 521이라고 하는 드론을 새로 제작을 해서 SNS상의 영상을 통해서 성능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외형상으로는 다소 투박하고 비행 능력이나 성능 면에서 스위치 블레이드에 비해서 다소 완성도가 떨어지고는 있지만 분명 기갑기배화 부대를 공격하거나 중요시설에 대한 테러를 감행하거나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란은 이를 응용해서 미라지 532라고 하는 차량 발사용 드론도 만들었는데요. 차량을 이용해서 발사체가 신속한 기동성을 보유하기 때문에 발사 위치에 대한 탐지가 어렵고 기체가 커짐에 따라서 성능과 폭발력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란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란은 핵 개발 사태에서 우리가 목격해 왔던 것처럼 이란에서 개발된 무기 체계들은 전 세계의 어느 나라로 퍼져나갈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게 보면 이 드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여러 무기 체계들이 이란에서 개발돼서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으로 전달된 사례,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란에서 제작한 샤헤드 136과 같은 드론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사용된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후에도 여러 국가들이 이란산 드론을 활용할 것이고 북한 또한 그 국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방산 전시회를 많이 다니는데요. 최근 방산 전시회에 가면 이런 스위치 블레이드형의 날개접이식 드론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중국산 그리고 대만산 접이날개식 드론은 여러 가지 수많은 접이날개식 드론 중에 한 예일 뿐입니다. 다음 드론은 우크라이나전에서 활용되고 있는 샤헤드 136이라는 드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라지
시리즈와 같이 이란에서 개발된 드론이고 중동 지역 분쟁과 그리고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서는 러시아에 지원되어서 우크라이나에 큰 피해를 입힌 드론입니다. 윙스팬이 약 2.5m, 최대 속도는 약 185km, 시속 185km로 한 개의 발사체에서 여러 대가 한꺼번에 발사되고 또 발사체 자체가 트레일러 형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트레일러가 드론을 탑재한 트레일러인지 일반 트레일러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윙스팬이 2.5m로 드론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기존 방공 시스템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위협으로는 상용 드론을 이용한 공격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서 우크라이나전은 드론 전쟁이다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드론이 많이 활용된 전쟁입니다. 이 중에 우크라이나는 상용 드론인 DJI사의 매트리스 600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또 그 매트리스 600을 개조해서 R18이라는 기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매트리스 600의 경우에는 윙스팬이 약 1.7m 정도 되는 소형 드론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당연히 방공 레이더에는 잡히지 않고요. 약 300m 상공에서 운용 시에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기갑 및 기계화 부대 상공에서 RKG-1600이라고 하는 대전차 수류탄을 낙하시킴으로써 적 전차를 파괴하는 역할을 해왔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전차의 경우에는 적 전차 공격에 대해서 만들어지다 보니 전면과 측면에 대한 방어는 상당히 높은 반면에 상판이나 포탑에 대한 방어는 상당히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전차는 상판이 40에서 80mm의 두께로 되어 있는데요. 이 RKG-1600이라고 하는 수류탄은 이 상판을 140mm까지 뚫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했던 수류탄을 가지고 전차 수십억 원짜리 전차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는 판치르라고 하는 이 장비가 대당 한 200억 정도 하는 장비인데요. 200억짜리 장비를 가지고도 이 매트리스 600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수류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RKG-1600 수류탄입니다. 이 수류탄은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했던 RKG-3 대전차 수류탄의 손잡이 부분을 3D 프린터로 날개 부분만 개조해서 안정적인 낙하가 될 수 있도록 개조한 수류탄인데요. 한 발의 비용은 하나로 약 $30, 하나로 따지면 약 4만 원 정도가 되겠죠. 이 4만 원짜리 수류탄으로 수십억짜리 적 전차를 제압해 왔고 지금 러시아 기갑 및 기계화 부대에서는 이 드론 공격 때문에 전장에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경지에서도 드론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환청을 듣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얼마나 경제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R18의 경우에는 대전차 수류탄 외에 클러스터탄을 이용해서 적을 제압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R18이라고 하는 드론이 대전차 수류탄을 탑재하고 이륙해서 적전차를 경멸시키는 영상입니다. RKG 한 대당 4발의 수류탄, 대전차 수류탄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은 매우 낮고요. 드론의 특성상 적의 위치가 확인이 되면 원거리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우군의 위치는 식별되지 않아서 피해는 거의 없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용 드론을 개조한 드론이다 보니까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드론의 위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드론은 기존 방공 시스템으로선 탐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분명 소형 드론을 탐지하고 식별을 그리고 추적하고 무력화하는 일련의 단계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드론은 제작 단가가 타 무기 체계에 비해서 상당히 낮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을도 함께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드론 한 대 잡자고 국가의 최첨단 무기들이 다수 동원되는 것, 그것들은 분명 드론 공격을 한 그 국가가 바라는 일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안티드론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티드론 시스템은 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안티드론 레이더, 그리고 EOIR 같은 탐지 식별 체계와 그리고 전자공격을 통해서 드론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제머, 그리고 드론의 형상 그대로를 확보할 수 있는 포획 드론, 그리고 직접 사격을 통해서 드론을 파괴하는 RCWS와 같은 무력화 체계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탐지 식별 체계는 레이더 위주로, 그리고 무력화 체계는 직접 사격을 통해서 드론을 파괴하는 장비, 그리고 포획 드론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티드론의 기술의 운용 시나리오입니다. 최초 미확인 드론이 레이더를 통해 탐지가 되면 드론들을 추적하고 식별하는 식별 절차를 통해서 불법 또는 적성 드론의 여부를 최초 파악을 합니다. 이후에 광학 장비 EOI의 IR의 탐지 범위에 들어오면 다시 한번 탐지 추적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AI를 통해서 대상물이 드론인지 새인지 또는 다른 물체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최근 AI 기술이 많이 발달하게 되면서 레이더 탐지 단계부터 드론인지 새인지 다른 물체인지 식별이 가능한 기술들도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이후에 불법 드론이 적성 드론으로 판단이 되면 다양한 무력화 옵션을 통해서 무력화를 진행하는데요. 드론의 파괴 여부에 따라서 제머와 같은 드론을 직접 파괴하지 않고 전파를 교란하는 소프트킬 방식과 그리고 드론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직접 사격 등의 하드킬 방식으로 나눌 수 있고, 해당 드론을 그물 또는 다른 수단으로 포획하는 세미 하드킬 등도 목적에 따라 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안티드론의 표적입니다. 대상 표적은 MQ-9와 같은 작전적 수준의 표적으로부터 해서 샤헤드 136과 같은 전술적 표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표적들이 있습니다. 특히 날개 부위의 크기를 말하는 윙스팬이 크게는 20m부터 작게는 2.5m까지 다양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드론들은 현재는 이행정 박스 엔진이라고 하는 그 엔진을 사용하는 드론으로서 통상 최대 8km까지 최대 고도 8km까지 운용이 가능한 드론들입니다. 또한 이란산 드론의 경우에는 가격적인 면들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는데요. 수억에서 수십억 하는 크루즈 미사일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수만 달러의 그런 드론들이 활용된다는 것은 드론을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드론 탐지 레이더의 경우에는 이러한 표적 외에도 조그만한 전술적, 지역적 표적 수준의 소형 표적들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요. 드론의 운용성을 고려한다면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수준의 드론은 모두 탐지가 가능해야 됩니다. 첫 번째 드론은 윙스팬 35cm의 DJI사의 팬텀4 드론으로서 레이더 반사 면적이라고 하는 RCS가 0.01로 알려진 드론입니다. 실제로는 드론이 팬텀 시리즈가 시작되면서부터 0.01을 계속 사용해 왔는데 이후에 드론이 계속 개발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유서형으로 변하고 사이즈도 좀 작아져서 현재는 그것보다 더 작은 RCS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RCS가 0.01이다라고 통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드론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위어편에서도 말씀드렸던 스위치 블레이드의 형태이고요. 그리고 600 사이즈가 RCS 0.01입니다. 결국은 이 드론도 상당히 탐지하기 힘든 그런 드론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에서 대전차 공격을 했던 매트리스 600 또한 반드시 탐지해야 될 드론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아까 위어편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던
샤헤드 136, 사마드 3라고 하는 드론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엄청난 피해를 내고 있었고, 그리고 샤헤드 136의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나라 영공을 침투했던 북한 무인기와도 사이즈가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각 RCS는 0.03, 0.04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북한에서 공개한 샛별 9형이라고 하는 드론이 있었는데요. 그 드론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윙스팬이 이제 큰 드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윙스팬이 크다라는 말은 운용 가능 고도나 여러 가지 운용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원거리에서부터 식별이 가능해야 하겠습니다. 자, 안티드론 기술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FMCW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뭐 그 두 가지, 기본적인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FMCW 방식과 펄스 도플러 방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펄스 도플러 방식은 기존에 사용하던 옛날 레이더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기적으로 강한 전파를 쏴서 그 전파가 표면에 닿은 뒤에 반사되는 반사파를 탐지해서 표적의 위치를 탐지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기적으로 위치를 확인해서 그 위치들을 이어서 표적들을 추적하는 방식이고요. FMCW 방식은 CW가 이제 Continuous Wave라고 해서 연속팜, FM 주파수를 연속으로 발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송신부에서는 주파수를 계속 쏘기만 하고 수신부에서는 주파수를 계속 받기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계속 이어지는 연속파를 이용하다 보니까 만약 표적이 탐지가 되면 그 표적에 주파수를 계속 주사함으로써 그 위치를 끊김없이 계속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펄스 도플러의 방식이 구조가 단순하지만 주기마다 일정한 주기마다 측정이 되고 있고 주기와 주기의 사이에 간격이 발생하는 반면에 FMCW 방식은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 물체의 이동과 추적 그리고 속도를 식별하는데 최적화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탐지 식별을 위한 레이더의 종류입니다. 지금 전 세계 많은 업체에서 드론 탐지 레이더를 만들고 있고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곳으로는 이스라엘의 라다라고 하는 회사와 그리고 영국의 브라이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탐지 성능이 5km에서 6km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 스타트업 업체에서는 일반적인 레이더의 2배 이상의 성능을 보이는 탐지 능력을 보이는 레이더를 개발해서 얼마 전에 시연까지 맞춰가지고 그 성능을 입증하고 검증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무력화 옵션입니다. 이 무력화 옵션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직접 사격하는 방식을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레이더에서 실제 위치를 그 드론의 위치를 확인을 하게 된다면 실제 사격하는 RCWS라고 하는 우리 국내의 그 대기업에서 만든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시스템이 지금까지 유효 사거리까지 드론을 계속 추적해서 유효 사거리에 들어오면 에어버스탄 아니면 스링탄이라고 하는 두 가지 체계를 이용해서 제압하는 방식입니다. 에어버스탄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깊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스트링탄은 이 체계에 탑재되어 있는 무기 체계가 K4 고속 유탄 발사기인데요. K4의 40mm 유탄에 내부에 리본을 넣어 놔가지고 폭발하면서 리본이 프로펠러에 끼어서 프로펠러가 더 이상 돌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스트링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제압이 진행이 되고요. 보시는 슬라이드는 공중 확산탄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업체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K4 고속 유탄 발사기를 통해서 공중 확산탄을 적용한 무기 체계를 개발했는데, 요 자체는 안에 내부에 여러 개의 자탄이 있으면서 자탄들이 공중으로 퍼져나가서 그 확산된 파편에 의해서 제압하는 겁니다. 이 탄의 경우에는 최초 헬기들을 잡기 위해서 최초에 개발이 되었던 무기 체계인데요. 헬기와 같은 전력들의 방호력이 상당히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다가 드론의 위협이 강해지면서 드론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기체가 약하기 때문에 다시 등장한 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잠깐 그러면 RCW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례가 아니고 해외 사례인데요. 해외 사례를 보시면서 40mm 고속 유탄 발사기에 장치들을 추가적으로 달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한국에는 K4가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격을 하면 위치값이 확인된 표적 전방에서 탄두가 폭발해서 여러 개의 자탄을 만들어냅니다. 이 영상에서는 조금 전에 보셨던 RCWS가 4발이 한꺼번에 사격을 해서 초소형 드론을 격추시키는 장면입니다. RCWS의 작동 원리를 요약한 편인데요. 자세한 설명은 동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효율적일 것 같네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위치값이 RCWS에 전달이 되면 이 위치값은 탄두의 비행 속도를 고려해서 시간값으로 변화가 되고, 이것은 포구에 위치한 시각 장입 장치를 통해서 탄두가 얼마 뒤에 폭파돼야 될 것인지 장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입력된 시간이 지나면 탄두가 폭발하면서 내부에 있는 자탄들이 확산해서 이동 중인 드론을 공격하게 됩니다. 보시는 영상은 라인메탈이라고 하는 독일에 있는 한 방산업체에서 제작한 영상으로, 오리콘이라는 대공장비를 제작한 회사로서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러한 공중서 확산탄의 이 중요한 이유는 단일 드론뿐 아니라 군집 드론에도 매우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단 1회의 사격으로 8대의 군집 드론을 무력화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장비는 1회 사격 시에 총 12발, 한 번에 무조건 12발이 이제 사격이 무조건 되는 기본적으로 발사하는 장비고요. 잠깐 군집 드론을 제압하는 영상들 잠깐 보시죠. 이처럼 오리콘의 경우는 한 발에 1회당 12발을 발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라인메탈에서 개발하는 공중 확산탄의 경우에는 탄두 내에 한 발당 152개의 텅스턴 자탄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1회 사격 시에 12 곱하기 152 하면 총 1824개의 자탄이 탄막을 형성하면서 이동 중인 드론을 보시는 영상처럼 무력화합니다. 아래에 보시는 모습은 자탄에 의해서 파괴된 철판의 모습인데요. 이런 탄막 형성을 통해서 군집 드론까지 무력화할 수 있는 기술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국내 모 업체가 시연을 하면서 시연을 보인 헌터 드론이라고 하는 포획 드론인데요. 날아오는 그 상대 드론을 그물총을 발사해서 포획하는데, 작은 드론인 경우에는 그대로 포획해서 그대로 착륙을 하게 되고, 큰 드론인 경우에는 낙하산을 통해서 천천히 낙하하게 만듦으로써 표적 드론의 원형 자체를 보존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표적 드론의 원형을 보존하게 되면
드론의 운용 목적, 그리고 현재까지 임무 수행한 경과, 그리고 표적 드론을 통한 상대방의 기술 수준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최근에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안티드론의 위협과 그리고 안티드론의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그러면 안티드론 체계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술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티드론 시스템의 탐지 및 식별 분야에 적용되는 레이더의 경우에는 소형화 그리고 기동화 기술 개발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공중에서 사용하는 전투기 레이더와는 다르게 지상에서 운용되는 안티드론 레이더의 경우에는 이동형으로 상당히 만들기가 어려운데요. 현재까지는 이동 간에 장비 운용이 되지 않아 정지 후에 운용을 해야 하거나 또는 이동 간에 위협이 있다는 정도만 알려주고 그리고 정확한 위협의 위치는 정지 후에 확인해야 되는 그런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이더의 크기도 다소 큰 수준이어서 소형화를 통해서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시는 장비들은 그 미국의 레이시온이라고 하는 레이시군이라고 하는 방산업체에서 만든 레이더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라다에서 만든 드론 탐지 레이더의 예시입니다. 이 레이더들조차도 지금 현재는 이동 간에는 위협을 탐지하는 수준만 가능하고 위치나 이런 것들을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지 후에 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동 설치 후에 설치해야 되는 장비들이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업체에서는 개발 선박용 그리고 차량용까지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이동형 레이더의 개발들도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적용 사례를 보시면 천호라는 예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천호의 경우에는 태생 자체가 레이더가 없이 C2A를 통해서 적의 위치를 확인하는 그런 대공포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드론의 위협이 가중됨에 따라서 드론 탐지 레이더를 장착하는 방안이 한창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영상은 안두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작한 인터셉트 드론인데요. 일명 박치기 드론입니다. 이 빠른 기동력과 그리고 튼튼한 외형을 통해서 표적 드론을 충격해서 제압하는 방식의 드론입니다. 특히 박치기 드론의 경우에는 다른 드론보다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한 번 표적 제압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의 표적의 무력화를 시도할 수 있고 또 한꺼번에 여러 대가 동시 운용하는 군집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표적을 제압한 드론은 임무 수행 후에 복귀를 하고 임무 수행을 하지 않은 드론들은 다시 출격했다가 임무 수행을 하지 않은 박치기를 하지 않은 드론의 경우에는 임무가 종료되면 최초 위치로 복귀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률도 매우 높고 그리고 경제적인 운영도 가능한 드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치기 드론의 운영 방식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처음에 드론이 운영이 되면 레이더에 의해서 위치가 확인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실시간으로 박치기 드론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박치기 드론의 드론이 표적과 동일한 고도로 비행함으로써 지금 현재의 공중이라는 3차원 공간을 2차원 공간으로 축소하게 만들고 빠른 속도로 표적 드론을 따라잡아서 무력화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식 중에 하나는 고속 제트 UAV에 적용할 수 있는 헤드 트래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상에 있는 조종사가 바라보는 방향 그대로를 드론에서 확인해서 조종사가 이를 통해
표적을 제압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FPV라고 하는 조종사가 직접 볼 수 있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인터셉트 드론 앞에는 고속 UAV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것이 보실 것입니다. 마치 전투기가 공중전을 하는 것을 방불케 하는 방식을 통해서 표적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은 전투기의 공중전이 아닌 드론의 공중전 상황입니다. 이거 잠깐 보실게요. 이후 엔카운터라고 하는 지점이 있는데 엔카운터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 미사일, 전투기에서 미사일을 레이더에 식별되어서 표적을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 된 상황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4번의 총 엔카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특강 내용을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안티드론의 시스템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드론의 위협이 어떤 것이 있는지, 드론의 종류별 사례와 해외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현재 안티드론이 어느 정도까지의 기술이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발전 동향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티드론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